박정은 국민의힘 의원이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그 혐의와 관련해서 녹취를 공개해서 좀 파장이 일었어요. 파장이 오늘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위증교사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재판이 이제 쭉 계속되고 있는데 녹취가 이제 국회에서 공개된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 녹취에 이재명 대표가 2018년에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와 통화했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녹취 공개된 거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사실 민주당의 지금 주장이 있는 사실대로 말하라고 한 것은 위증교사죄가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충분히 위증교사라고 일단은 결론을 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사건을 할 때 피고인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증인하고 절대 접촉하지 말라. 증인을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락하지 말라. 심지어 검찰 측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도 있거든요. 그 증인도 법원을 통해서 송달이 돼서 가야지 그 증인을 미리 연락하지 말라고 거의 경고성을 줍니다. 혹시나 생길 불상사나 오해 이런 위증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하는 위증교사의 유죄 판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뭐 사건 번호까지 불러드리자면 수원지법 2022노 370 사건 사실대로 말하라 그랬다가 1심에서 1년 6개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소했다가 항소 기각되고 노면 2심이잖아요. 노가 2심이잖아요. 맞습니다. 2심입니다. 재판 하도 많이 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2012 고단 468 이거 2012년 판례인데 이것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다가 피고인 2명이 한 명의 증인에게 야 사실대로 다 얘기해.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돼. 라고 했다가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어요. 이 외에 뭐 집행유예 선고받은 것도 많고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는 인정하고 반성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고 막 이거는 사실대로 말하라는 거지 위증교사가 아니에요. 부인을 했다가는 실형을 맞는 것인데 형법 152조 위증죄와 또 31조 교사죄가 이제 경합된 것인데 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런 판결문들을 읽어보면 공통적인 문구가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취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녹취록의 사항에 심지어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일반인도 아니고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인데 그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그 증인께서 얼마나 많은 압박을 느꼈을까. 이 말투는 뭐 부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거의 협박, 공포심을 느꼈겠죠. 그래서 위증교사는 충분히 인정될 것이다. 공소시효도 남아있고 그래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김세범 칼럼니스트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더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뉴스에서 짧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또 2부에 오신 분들 위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또 성남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KBS하고 이제 성남시에서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어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났고 고 김병량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라며 변론 요지서를 하나 드릴 테니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보완을 드리자면은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에는 2002년입니다. 월드컵 때 2002년에 KBS 최철우 PD라는 분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분당의 파크뷰 아파트라고 있잖아요. 비싼 아파트.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높은 아파트 한 1000세대 되나? 그 파크뷰 특혜 의혹 관련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한테 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사칭하다가 구속 기소가 돼갖고 유죄가 나옵니다. 이게 아마 150만 원인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이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누명을 썼다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요. 근데 아까 나왔던 김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가 재판에 나왔고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증언을 합니다. 김병량 시장이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에 김 시장과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보는 협의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김진성 씨가 검찰 조사에서 또 뭐라고 했냐, 입장을 바꿉니다. 사실 위증이었다 또 이렇게 진술을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몇 번 전화를 해갖고 변론 유지서를 보내주고 당시에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해주면서 그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뭐 위증교사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당시에 김진성 씨는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씨로부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까지 또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또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한테 구체적 내용을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건 이 명백한 위증교사다 이렇게 박정훈 의원이 주장을 했고요. 아까 이제 변호사님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건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 주장까지도 봤을 때, 또 드러난 부분으로 봤을 때 위증교사 인정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될까 또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예. 이 위증의 이렇게 증언의 프로세스가 예. 법정에 증인이 출석한 다음에 이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할 때 판사님의 눈을 바라보고 재판부의 눈을 바라보고 선서를 하고 나서 예. 나는 정말로 내 기억대로 사실대로만 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재판부가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해달라라는 것 자체가 압박이 될 수가 있고, 예. 일단은 녹취록에 나온 게 가장 큰 문제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 테니 이게 우리 주장이니 이거 읽어보고 요거대로 말을 하면 된다. 좀 이런 뉘앙스 아니에요? 네. 이건 100% 위증 교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중범죄이고 충분히가 아니라 대다수가 실형이 나오는 범죄입니다. 이거 실형이 나오는 범죄다. 예, 사법부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일이에요. 네. 재판할 때 그 어떠한 변호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인하고 변호인도 접촉하지 않고, 네. 피고인도 접촉하지 않고, 네.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하도록 재판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또 그 우리 사법부의 그 판단이 명확해지고 그런, 네. 것인데, 이 민주당이 지금 좀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엔 할 말이 없으니까 사실대로 말하라는 것이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수많은 변호사들이 바쁠 겁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판례 있잖아요. 예. 제가 어제 그 기자님한테 이 자료를 받고 나서 판례 한번 찾아볼까? 네. 한 2, 3분 만에 찾았어요. 아, 그래요? 그냥 예. 뚝딱뚝딱 사실대로, 네. 말하는 거는 말하라고 한 게 위증교사인지 아닌지, 예. 지금 다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이 위증교사 사건이 그나마 좀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 유창훈 판사도 지난번에 영장을 기각을 할 때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럼 소명이 되면 왜 기각을 해? 약간 법조계에서 그런 반응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도 잠깐 들려드렸지만 어저께 저녁에 이제 한 유튜브에서, 시사 유튜브에서 추가적인 녹취를 또 공개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런 부분인데, PD님 잠깐 한 번만 재생 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나왔거든요. 먼저 나와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이제 KBS랑 연결했을지는 모르는데 일정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그건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는 이제 녹취가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 변호사님께 또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주면 되지 뭐라는, 네. 부분 역시 이 위증교사죄에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더 끼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럼요. 이거를 또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러면 그런 얘기를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를 안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네가 해주면 돼. 네. 위증과 교사가 딱 정확히 들어맞는 그런 문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약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도 법조인이고 변호사 생활도 했고, 네. 그런데 이런 위증교사를 한다는 거 보고 소름을 돋는 게,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를 하면서 했던 모든 사건 다시 다 뒤집어 까봐야 된다라는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지금도 있고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모든 증인에 대해서 다 이렇게 행동했으면 이거는 그동안 한 20년 넘게 우리 사법부를 뭐로 본 것인가, 대한민국의 한 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것인가, 약간 소름이 돋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름이 돋았다. 변호사로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그 14일에 희대 조작 사건이라고 이제 언론을 향해서 마치 그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런 거 언론 혐오 비판을 받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정무적인 비판이 이미 모든 언론에서 나왔으니까 새로운 시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시각. 이재명 대표는 검찰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오히려. 고마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이 났을 때 언론에서 기사를 쓰는 게 판결문을 기준으로 기사를 씁니다. 판결문의 한 꼭지당 문단별로 쓰는데 지금 이 이화영 재판의 경우에는 국정원 문서가 많다 그래서 판결문이 안 나왔어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기자님들이 선고 당일날 판사님께서 선고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초기 기사가 나갔고 한 3, 4일 있다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보도자료를 이제 발송을 했거든요. 네. 이화영 재판하고 이런 게 연결돼 있다라고 발송을 했는데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쓸 수밖에 없죠. 언론에서는. 근데 만약에 검찰에서 이러한 보도자료 서비스, 이런 친절함도 없이 바로 기소를 했다? 그러면 온갖 상상력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을 거예요. 기소를 왜 했냐, 이래서 한 거 아니냐, 저래서 한 거 아니냐, 난무했을 것이고, 혹은 아니면 죄명만 가지고 기소를 했다고 발표를 간단하게만 했어도 온갖 추측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근데 검찰에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화영 판결문과 연결고리만 탁탁탁 특정해서 했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가 그만큼 축소된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검찰이 보도자료를 안 냈으면 언론과 우리 또 1인 유튜버들 또 우리 시민들은 온갖 상상력을 발동을 했을 것인데 검찰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그러한 그 방어권 행사에 도와준 것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검찰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그러면 본인이 보기에 진짜로 본인 말대로 왜 언론이 검찰이 주는 것만 받아 쓰냐, 여기에 대해서 언론적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이화영 변호사들이나 이화영한테 얘기해서 야 판결문 좀 갖고 와봐. 공개를 아예 하자. 공개를 해서 내 부분이라도 명확히 공개를 하자. 본인이 공개를 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방어권을 행사를 해야죠. 검찰은 보도자료라는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발언에 대해서는 약간 오히려 검찰에 고마워해야 되는데 발언이 좀 잘못 나갔다. 오히려 좋아하고. 근데 지금 변호사님이 이 언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 댓글창에 보는데 그 조수빈 앵커가 오셔가지고 아주 설명이 좋다고 또 칭찬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조수빈 앵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양문석 의원이 또 이분 얘기하자면 좀 끝도 없는데 양문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이 검찰 애완견 발언에 대해서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다. 기레기라고 또 언론을 조롱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YTN 출신 노종면 의원도 또 언론에 대한 겸해성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살펴보세요? 이거는 또 두 가지 관점을 또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관점. 첫 번째 관점은 초선 의원들의 조급함. 이 22대 총선 당선 이후에 초선 의원들의 조급함이 시작된 것이죠. 사실 초선 의원들의 조급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국정감사, 올해 10월에 있을 국정감사에서 보통 나오는데 이분들이 먼저 치고 나간 거예요. 본인들이 국회의원이 딱 됐어.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성공했어. 라고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국회의원 300명이거든요. 300명 중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조급함 때문에 내 이름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좌진과 상의도 없이 막 뱉습니다. 근데 이거를 뱉고 나서 이제 보좌진 분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또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는 안 돼. 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정화작용을 거칠 겁니다. 아마 이 양문석, 노종면 이분들이 유명해지면서 어깨가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초선 의원들도 나도 좀 유명해져야 되는데 라고 더 센 발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초선 의원들의 조급함이라고 인정을 좀 하고 두 번째 관점은 관성의 법칙이라고 이 두 의원분들이 그냥 반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언론에 대한 시각이 이분들의 이제 그 살아온 역사를 이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구나. 그럼 이제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분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정책적인 비판이나 정도적인 비판을 했을 때도 그래도 이분들은 나는 잘났어. 언론이 잘못된 거지. 나는 잘났어. 시민들의 시각이 잘못된 거지. 이렇게 또 호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관성의 법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 두 분은 그냥 그런 분이구나. 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런 분이구나. 이게 사실 저희가 나중에 한번 또 오늘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뤄볼 내용이기도 한 게 방송 3법하고도 저는 이분들이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방송 3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 공영 방송에 대해서 이 사진을 어떻게 배분을 하고 이런 내용 등등 뭐 다양한 내용인데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뭐 법사위나 과방위 이런 데로 갈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기자협회, 뭐 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가 17일에야, 그러니까 어제죠. 그러니까 사흘 만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과도한 망언에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보니까 이게 뭐
성명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네. 약하게 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검찰 애완견 같은 발언에 대해서도 혹시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요거는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예. 우리 18대 국회 때 네. 오 국회의원께서 예.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재판에 갔던 적이 있어요. 미스터 네. 강. 네, 맞습니다. 이용석. 그분께서 예. 제가 그 비하 발언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아이고야. 네, 예. 네, 홍대 고깃집에서 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해서 재판까지 갔는데 결국 판례 결론은 뭐냐? 네. 집단적 모욕죄는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고요. 예. 이거를 풀어서 해석하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아나운서분들은 뭐 중앙방송이나 이런 몇 분밖에 없어요. 네. 근데 네. 막상 소송이 딱 진행되니까 아나운서 협회에서 우리의 세력을 보여주자 이래가지고 명부를 다 뭐 지방 아나운서들 다 모아서 명부를 제출했는데 그 몇만 명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 비하 발언은 맞는데 이 중에 누구를 비하했는지 특정할 수가 없다. 뭐 이런 특정성이 겁니다. 없다. 네. 예.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지칭하자면 야 예. 변호사들은 다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네. 혹은 뭐 한국인들은 다 너무 성격이 급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비하 발언이나 인정된다 하더라도 예. 변호사 수가 3만 명이 넘어요. 또 아. 한국인 수가 5천만 명이 넘고 이 기자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모 기자는 어떻다라고 정확히 찍던가 예. 혹은 아니면 축소해서 모 언론사는 어떻다라고 네.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냥 언론은 이렇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공연성이 인정이 안 돼서 예. 집단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좀 불가능할 거라 보여지고요. 예. 그렇게 되면 민법 750조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데 예. 일단 불법행위가 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는데 불법행위가 형법상 안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좀 어렵다. 이거는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이게 제가 사실 네. 제 얘기 좀 잠깐 하자면은 네. 이런 단체들이 검찰 기소 전 단계에서 나온 정보를 철저히 검증하는 성찰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셀프 디스 비슷하게 양비론을 펴기도 했어요. 근데 네. 제 경우를 보면은 이 언론 노조라든지 또 이런 단체 소속된 분들이 기자들이 피의 사실은 물론 검찰하고 짜고 뭐 허위 사실을 저한테 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아주 일부였지만 기소되신 분들도 있지만요. 근데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연성 뭐 이런 분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검찰 애완견 같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 네, 말씀이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레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우리나라 법원에서 뭐 인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민사 같은 경우에, 형사 같은 경우에. 예. 요것도 그냥 그 특정 기자님을 찝어가지고 네. 예. 당신은 뭐야? 당신은 기레기야라고 했을 때는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인정이 될 거예요. 네. 그런 변호사로 치면 변내기 뭐 이랬을 때 인정이 될 건데 예. 그런데 이게 그냥 네. 모든 기자는 이렇다라고 예. 하는 거는 특정성이 안 돼서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제 그 유시민 씨의 그 명예훼손 유죄 확정 이후에 500만 원. 네, 예. 500만 원이 확정이 됐는데 저는 비록 가짜 뉴스의 피해자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도. 네, 네.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재명 대표를 직격한 거는 정무적으로 뭐 보수 쪽 원탑, 뭐 진보 쪽 원탑 이렇게 직격이라기보다는 예. 이분은 진심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이분이 당한 게 많잖아요. 뭐 네. 청담동 술자리 썰. 나는 술 한 잔도 먹지 않는데 네. 내가 네. 청담동 술자리에서 뭐 이렇게 술을 먹었다고 뭐 네. 이런 여런저런 이유에 그러니까 공직 사회에 있다가 정치계로 딱 발을 들이는 순간 너무 많이 당해서 네. 나도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고 네. 사실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말이 맞죠. 이렇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정정보도 청구가 있고 반론보도 청구가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미 있어요. 예, 예. 저도 언중이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예. 일반 시민들이 일반 예. 사업가가 어떠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이러한 제재 장치가 다 있습니다. 다 네. 프로세스 장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나 예. 혹은 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런 장치가 있는데 그거를 뭐 모르는 것인지 혹은 장치를 무시하는 것인지 본인들을 위한 약간 특혜적이고 시혜적인 장치를 별도로 만들겠다. 이게 약간 검수완박 비슷한 거거든요. 예. 검찰들이 본인 수사한다 그래서 검찰 없애버리고 지금 네. 언론들이 본인을 직격한다 그래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인데 지금 본인들이 이미 제도적 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제도적 장치를 통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정치인들이 본인들에게 뭐라 그러면 안 됩니까? 정치인들이 뭐라고 특혜를 받으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강력히 비판을 하고 싶고 예. 오히려 더 정치인들에 대해서 더 직격을 날리고 더 눈을 부릅뜨고 언론이 좀 지켜봐야 된다. 예. 이렇게 좀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양문석 의원 아까 또 얘기를 했는데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미디어 오늘이라고 뭐 언론사 있어요. 인터넷 언론사 거기 출신인데 그 미디어 비평을 한다는 업체인데 거기 같은 미디어 오늘 출신의 신학림 씨 그리고 기자 출신 이제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어저께 청구가 됐습니다. 네. 요 관련해서 세 분씩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 증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어제 신학림 씨와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네. 지난해 9월 신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9개월 만이다. 네, 예.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1년 9월 중순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영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네. 김 씨는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그 대가로 신 씨에게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세권과 명목으로 위장해 1억 6,5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세권이 있습니다. 1억 6,500만 원이다. 네. 야, 이거는 제가 단가가 굉장합니다. 저 책 상당히 나름 베스트셀러 많이 네. 팔았는데 1억 6천이 뭐야? 그거 네. 아유 정말 예 계속해 주세요. 네, 예.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네. 이들은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려고 네. 이런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검찰이 지난 4, 5월 뉴스타파 구성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공판전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신 씨가 보도 시점과 관련해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타이밍을 고려한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주고받은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이게 그 무슨 커피 타줬다 뭐 그런 네. 내용이었잖아요. 커피 타주고 났더니 뭐 커피 마시고 왔더니 사건이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대선 사흘 전에 보도였고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사실 네. 이게 아우 제 목이 메이네. 네. 대선 4일 전에 이런 보도가 어떻게 가능할까 좀 놀랐었는데 이 수사가 속도가 좀 나지 않았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 보면 일단은 대부분 좀 수사가 좀 마무리된 것 같아요. 네, 예. 뭔가 명확한 증거를 좀 확보한 것 같고 혹은 예.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을 포착을 했던가 뭐 그랬던 예. 것 같습니다. 예. 이 영장 청구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검찰 예. 경찰이 자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죠. 영장의 인용률이 90% 정도 됩니다. 80%가 넘어요. 네. 그런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가운데 영장이 기각이 되면 이 경찰과 검찰과 이 수사기관들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쓰고 예. 구속될 사건만 영장을 청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기반으로 해서는 영장을 많이 안 치는데 그렇죠. 이 예. 금액 때문에 친 것 같아요. 아, 1억 6,500만 원이 1억 너무 6,500. 커서 예. 사회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네. 이게 지금 5천만 원씩 뭐 세 건에서 1억 5천인데 부가가치세 붙여서 네. 1억 6,500이 추산이 되는데 네. 저는 이 금액을 보고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 1억 6,500을 처음 딱 받았을 때 예. 배달 사고가 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작업을 할 때 특히 네. 허위 인터뷰를 하고 대선 4일 전에 이걸 발표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거 아니에요. 네. 누가 처음에 뭐 최초로 제안을 하고 막 예. 돌리고 누구 소개받고 막 하다 보면 네. 여러 가지 다리를 거쳐 가거든요. 또 쿠션을 돌린다고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총 금액이 점점 없어져요. 아. 예를 들어서 처음 공작 비용이 5억인데 네. 누가 중간에 1,000만 원 떼먹고 아. 누가 3,000만 원 떼먹고 하다 보면 수고조로. 금액이 네. 없어져요. 네. 네. 그래서 줄어들어서 1억 6,500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예. 두 번째로는 이거 딜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좀 더 줄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할 때 서로 없어진 금액, 뭐 딜을 하는 과정, 제가 더 받았네, 제가 더 받았네, 예. 최종적으로 5천밖에 안 갔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불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일단은 구속을 해놓고 네. 그리고 나서 야 얘는 얼마 받았던데, 얘는 활동비를 얼마를 더 받았던데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걔는 더 받았어요? 나 이거밖에 안 받았는데 다 불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곧 영장이 만약에 청구를 해서 영장이 인용이 되면 좀 더 자세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그 내용도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1억 6,500에서 저는 네. 아까부터 할 말이 네. 잃은 게 1억 책을 6,500 이렇게 많이 인세 열심히 받으려면 팔았는데 10만 부 팔아야 되고 10만 부 한 권당 보통 네. 10% 정도니까 그랬는데 몇 건 파셨습니까? 저도 꽤 팔았어요. 근데 네. 그 한참 택도 없어요. 1억 원에는 그래갖고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